김민수는 새벽 5시 반이면 눈을 떴습니다. 알람 소리보다 먼저 깨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지요.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을 조용히 집어들고 소리 없이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옆자리에서 자고 있는 아내 선영의 잠을 깨우지 않으려는 습관이었습니다. 욕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54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마의 주름이 조금 더 깊어진 것 같았고 귀밑머리에 흰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거울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면도기를 들고 턱을 밀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커피포트에 물을 끓였습니다. 인스턴트 커피 1스푼, 설탕 반 스푼, 늘 같은 비율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 저으면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제천의 새벽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멀리 산 능선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민수 씨, 벌써 일어났어요? 선영이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눈가에 잠이 덜 깬 기색이었습니다. 네. 일찍 나가야 해서요. 오늘 야근이에요? 글쎄요. 설비 점검이 있어서 늦을 수도 있습니다. 선영은 냉장고를 열어 우유팩을 꺼냈습니다. 컵에 따르면서 말했습니다. 아, 참. 유진이 다음 주에 등록금 내야 한대요. 계좌로 넣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민수는 커피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천히 마셨습니다. 아직 집은 조용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액자 속에 첫 아내 정희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사진을 자주 보지 않으려 했지만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갔습니다. 정희는 4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췌장암이었습니다. 진단받고 6달 만이었지요. 그 6달 동안 민수는 공장과 병원을 오갔습니다. 정희는 통증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으려 했고 민수는 그 미소를 지켜보는 것이 견딜 수 없이 힘들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집은 달라졌습니다. 정희가 늘 틀어두던 라디오 소리가 사라졌고 부엌에서 나던 음식 냄새가 끊겼습니다. 저녁이면 텔레비전만 켜놓고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그 조용함이 위로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조용함은 공허였습니다. 2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공장 동료들이 재혼을 권했습니다. 혼자 사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처음엔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영을 만난 건 지인의 소개였습니다. 그녀는 48이었고 밝고 말이 많았습니다. 이혼한 지 오래됐고 22인 딸 유진을 혼자 키워왔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선영의 밝은 성격이 좋았습니다. 정희와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괜찮았습니다. 결혼은 조용히 했습니다. 식당에서 가족들만 모여 식사를 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선영과 유진이 이사를 왔습니다. 집에 다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오면 불이 켜져 있었고 밥 냄새가 났습니다. 선영은 식탁을 차리면서 하루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저 듣기만 했지만 그것만으로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는 자신이 이 가족에서 어떤 위치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유진은 민수를 엄마 남편 정도로 여겼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고 불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어른일 뿐이었습니다. 선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 친절했고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마움은 금방 당연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민수는 차를 샀습니다. 유진의 등록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민수는 송금했습니다. 휴대폰 요금, 생활비,
병원비. 민수는 말없이 부담했습니다. 민수 씨, 유진이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는데 용돈 좀 줘야 할 것 같아요. 얼마나 필요합니까? 한 50만 원? 민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수는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란 원래 이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한 집에 산다는 것. 그건 서로에게 무언가를 주고받는 거래일 수밖에 없다고 민수는 받아들였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거실을 돌아보았습니다. 선영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유진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선영이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아직 고요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민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일까? 하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돌아갈 곳은 없었으니까요. 차에 시동을 걸고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제천의 거리는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핸들을 잡고 앞만 보며 달렸습니다. 공장까지는 30분이 걸렸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조용하고 불편한 균형이 곧 깨질 거라는 것을요. 2월의 일요일이었습니다. 민수는 오전부터 부엌에 있었습니다. 손님을 초대했기 때문이었지요. 선영의 대학 동창 부부가 온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갈비찜을 준비했습니다. 정희가 좋아하던 요리였습니다. 압력솥에 갈비를 넣고 간장과 설탕, 마늘을 넣었습니다. 정희가 쓰던 레시피를 따랐습니다. 냉장고 문 안쪽에 붙어 있는 손때 묻은 메모지였습니다. 민수는 그 메모를 떼어내지 못했습니다. 찬장을 열었습니다. 위쪽 칸에 정희가 쓰던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하얀 사기 그릇 세트였습니다. 결혼 10주년에 함께 골랐던 것이었지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릇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그릇 왜 그걸 꺼냈어요? 선영이 거실에서 물었습니다. 손님용으로 좋을 것 같아서요. 아, 그래요. 근데 너무 오래된 거 아니에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닦아 식탁에 놓았습니다. 손님은 오후 6시에 오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5시 반이었습니다. 유진이는 언제 와요? 6시까지 온대요. 친구 만나고 온다고 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비찜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선영은 거실을 정리하고 민수는 반찬을 더 준비했습니다. 시금치나물, 도토리묵, 김치전. 손님 접대용 상차림이었습니다. 6시가 되었습니다.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선영의 친구 부부였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부부는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현관에서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 민수 씨. 선영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거실로 안내하고 음료수를 내왔습니다. 선영은 친구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민수는 부엌으로 들어가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유진은 오지 않았습니다. 6시 10분, 20분. 민수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연락은 없었습니다. 선영도 불안한 기색이었습니다. 유진이한테 전화해봐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 네. 잠깐만요. 선영이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어디야? 손님 오셨어. 빨리 와.
선영의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웠습니다. 통화를 끊고 돌아왔습니다. 곧 온대요. 길이 막힌대요. 민수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괜찮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해졌습니다. 6시 40분 유진이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는 현관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유진이 손님들에게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폰을 빼지 않은 채 식탁 쪽으로 왔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식사하실까요? 선영이 밝게 말했습니다. 모두 식탁으로 모였습니다. 민수는 갈비찜을 가운데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손님들이 감탄했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 민수 씨가 직접 하신 거예요? 네. 민수는 짧게 답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진은 식탁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먹을까요? 손님 중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다니는 부부였습니다. 선영도 최근 그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지요.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진도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가 식탁 위로 흘렀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았지만 기도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유진이 불쾌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끝났습니다. 모두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진은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며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유진아. 민수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어폰은 여전히 귀에 꽂혀 있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만 휴대폰 좀 내려놓으면 안 될까? 민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었습니다. 유진은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왜요? 손님들이 오셨으니까. 아저씨가 무슨 상관이에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진아, 그게 무슨 말이야? 선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는 제 아빠 아니잖아요. 유진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냥 돈 내는 사람이죠. 엄마 말대로요. 민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식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수는 선영을 보았습니다. 선영은 유진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려던 순간 선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민수 씨. 선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당신은 보호자지 아빠는 아니에요. 민수는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이한테 아버지 역할 바라지 말라고 했죠. 당신은 그냥 살아있는 통장이에요.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차분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드러난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은 어색하게 일어났습니다. 아, 우리 먼저 갈게요. 갑자기 일이 생각나서 거짓말인 것을 모두가 알았습니다. 선영이 황급히 손님들을 배웅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유진은 이미 자기 방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무도 손대지 않은 갈비찜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릇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희가 쓰던 하얀 그릇들, 그 그릇 위에 놓인 음식들, 아무도 먹지 않은 저녁,
선영이 돌아왔습니다. 식탁 앞에 섰습니다. 민수 씨, 유진이가 좀 심했어요. 제가 나중에 혼낼게요.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혼낼 필요 없습니다. 네. 사실을 말한 것 뿐이니까요.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식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하나씩 들어 부엌으로 가져갔습니다. 선영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무엇이었는지, 가족인 줄 알았던 이 관계가 실은 거래였다는 것. 돈을 주고 공간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외로움을 면하는 거래.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 선영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평온한 숨소리였습니다.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족이 아니라 기능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능이 멈추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을요. 화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집을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민수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제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이유를 묻는 반장에게 개인 사정이라고만 답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일하면서 개인 사정으로 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9시에 신현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민수는 오래 거래한 고객이었으니까요. 어서 오세요, 사장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명의 계좌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신분증 주세요. 민수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어떤 계좌요? 최근 2년 안에 개설된 계좌 전부요. 카드도 같이요. 직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종이가 여러 장 나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민수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낯선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신용카드 3장. 민수 명의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카드를 한 장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회사 근처 주유소에서 쓰는 카드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카드들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작년 3월이랑 7월, 올해 1월이네요.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작년 3월, 선영과 결혼한 지 6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사용 내역을 봤습니다. 백화점, 면세점, 명품 매장. 금액이 컸습니다. 한 번에 200만 원, 300만 원씩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수취일란에는 같은 이름이 반복됐습니다. 박유진. 민수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더 많은 내역이 나왔습니다. 호텔 숙박, 항공권, 레스토랑, 그리고 현금 인출. 한 달에 서너 번씩 100만 원 단위로 뽑혀나간 돈들. 이 계좌는 뭡니까? 민수가 마지막 페이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 이건 공동명의 적금 계좌예요. 작년 5월에 개설됐네요. 공동명의요? 네. 김민수님이랑 이선영님 공동명의예요. 민수는 그 계좌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만든 적도 없었습니다. 개설할 때 제가 직접 왔습니까? 직원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잠깐만요. 직원이 일어나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과장이 나왔습니다. 사장님,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이 계좌 제가 직접 만든 겁니까? 과장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사장님 도장이 찍혀 있는데요. 제 도장이요? 네. 여기 보세요. 민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도장 날일란에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집에 있는 도장, 서랍 안에 넣어둔 도장, 선영이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명예 도용 가능성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아닙니다. 민수는 짧게 답했습니다. 제가 확인만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혹시 다른 도움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이 카드들 전부 정지시켜 주십시오. 네. 지금요? 네. 지금 당장요. 과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처리해 드릴게요. 민수는 신협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핸들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지난 2년 동안 사라진 돈. 민수가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간 돈들. 명백한 금융 사기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경찰에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가족이었으니까요.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선영이었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카드 왜 막았어요? 당장 풀어요. 민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차를 몰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유진이 다니는 대학 쪽이었습니다. 민수가 사준 차량은 평소 유진이 사용했습니다. 주말에는 기숙사 주차장에 세워둔다고 했습니다. 주차장을 돌았습니다. 익숙한 차량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유진의 차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예비키가 있었습니다. 민수가 가지고 있던 키였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뒷좌석에 쇼핑백이 보였습니다. 명품 로고가 박힌 가방들이었습니다. 조수석 글로브 박스를 열었습니다. 서류 몇 장과 선글라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민수는 그 상자를 알아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는 반지가 없었습니다. 대신 사진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유진이 누군가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자가 한쪽 무릎을 꿇고 있었고 유진은 웃으며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프로포즈 장면을 흉내낸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유진의 필체였습니다. 가짜 프로포즈 키읔키읔 인스타용. 민수는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상자는 28년 전 민수가 정희에게 청혼할 때 사용했던 상자였습니다. 정희는 그 상자를 버리지 않고 서랍 깊은 곳에 보관했었습니다. 정희가 죽고 나서 민수는 그 상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진이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장난으로 SNS에 올릴 사진을 찍기 위해 민수는 사진을 상자에 넣고 글로브 박스를 닫았습니다. 차에서 내려 문을 잠갔습니다. 자신의 차로 돌아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잡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겁고 단단한 문이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로 모든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선영이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였습니다. 카드 왜 막았어요? 민수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어서요. 말도 안 돼요. 당장 풀어요. 민수는 선영을 지나쳐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가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선영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짐 싸는 겁니다. 어디 가려고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짐을 쌌습니다. 선영이 가방을 잡았습니다. 당신 지금 나가면 끝이에요. 알아요? 민수는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차분한 눈빛이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방을 나왔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영이 뒤따라왔습니다. 김민수, 당신 후회할 거예요. 민수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짐을 실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룸미러로 아파트를 바라봤습니다. 2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민수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새벽 5시, 민수는 모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적어둔 목록이었습니다. 차량 회수, 보험 해지, 휴대폰 회선 분리, 자동이체 중단. 민수는 메모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모텔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고 대학교로 향했습니다. 6시 기숙사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유진의 차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예비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시동을 걸고 차를 빼냈습니다. 자신의 차 옆에 세웠습니다. 차에서 내려 글로브 박스를 열었습니다. 차량 등록증과 보험 서류를 꺼냈습니다. 뒷좌석의 쇼핑백들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유진의 물건들이었으니까요. 문을 잠그고 키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자신의 차로 돌아와 출발했습니다. 룸미러로 유진의 차를 보았습니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9시 보험사에 전화했습니다. 보험 해지하려고 하는데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세요. 민수는 번호를 불렀습니다. 상담원이 확인했습니다. 본인 명의에 맞으시죠? 네. 해지 사유가 어떻게 되세요? 차량 처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해지 처리해 드릴게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민수는 다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신사였습니다. 휴대폰 회선 분리 신청하려고 합니다. 명의자 본인이신가요? 네. 어느 번호요? 민수는 유진의 번호를 불렀습니다. 상담원이 잠시 확인했습니다. 이 번호는 가족 결합 상품으로 묶여 있는데요. 분리해 주십시오. 그럼 해당 번호는 해지되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10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자동이체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생활비, 카드 대금 모두 정지시켰습니다. 하나씩 취소 버튼을 눌렀습니다.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하나씩 끊어냈습니다. 오후 2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선영이었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당장 전화해요. 차 어디 갖다 놨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민수는 문자를 읽지 않았습니다.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유진의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모텔에서 지냈습니다.
회사에는 정상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등기 우편이 왔습니다. 법원 우편이었습니다. 민수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고소장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이선영, 피고소인은 김민수, 혐의는 경제적 학대였습니다. 민수는 고소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선영은 주장했습니다. 민수가 일방적으로 경제 지원을 중단했고 이는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 유진의 학업권을 침해했다고. 민수는 고소장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50대 후반의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있습니다. 민수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신협에서 출력한 내역들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금융 사기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명예 도용에 위조 서명까지. 고소할 분은 당신이에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소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그냥 끝내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방어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신협 측 증인을 세울 수 있을까요? 해보겠습니다. 민수는 신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지점장을 만났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죠. 이건 우리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한 달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민수는 법정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가 옆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 선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했습니다. 유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났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영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혼인관계를 맺은 후 계모인 피해자의 딸에게 경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지원을 중단하고 차량을 회수했으며 통신 서비스를 끊었습니다. 이는 경제적 학대이자 가정폭력입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었음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조치를 취했을 뿐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원고 측 이에 대한 반박이 있습니까? 선영의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부부간 합의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합의서가 있습니까? 아니, 그건. 재판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신협 지점장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의 계좌 개설 과정을 확인했습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피고 명의의 계좌와 카드가 본인 동의 없이 개설되었습니다. 서명은 위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동명의 계좌 개설 시 피고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제적 학대가 아니라 명예 도용과 금융 사기에 해당합니다. 원고의 고소는 기각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형사 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추가 수사를 권고합니다. 선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정숙하십시오. 선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에 대한 모든 혐의는 무혐의로 처리합니다. 원고가 발생시킨 채무는 원고 본인이 책임집니다. 패정합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이 법정을 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뒷모습이 흔들렸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민수는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사 고소는 안 하시는 겁니까? 네. 왜요?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는데.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민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룸미러를 보았습니다. 거기 비친 얼굴은 피곤했지만 무언가 가벼워 보였습니다. 민수는 차를 몰고 제천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정희가 좋아하던 채널이었습니다. 오래된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해도 된다는 것을요.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작은 빌라를 얻었습니다. 제천 외곽의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방 2개에 거실 하나. 혼자 살기에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이사날 민수는 짐을 풀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방 2개와 박스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정희가 쓰던 하얀 그릇들도 가져왔습니다. 찬장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거실 벽에는 아무것도 걸지 않았습니다. 액자도 시계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얀 벽이었습니다. 민수는 그게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밥을 지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김치를 꺼내 작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식사였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이번 조용함은 달랐습니다.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공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한 것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중고 트럭을 샀습니다. 20년 된 낡은 트럭이었지만 엔진은 튼튼했습니다. 주말이면 트럭을 몰고 나갔습니다. 교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정희가 다니던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은 민수를 기억했습니다. 민수 형제,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저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탁을 했습니다. 봉사팀에서 사람이 필요한데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독거노인 댁에 가서 집 수리하는 일입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토요일 오전이면 교회 앞에 모였습니다. 봉사팀원들은 대부분 50대 이상이었습니다. 서로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트럭에 공구를 싣고 출발했습니다. 외딴 마을의 낡은 집들을 찾아갔습니다. 지붕을 고치고 문을 달고 수도를 수리했습니다. 민수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공장에서 익힌 솜씨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고마워했습니다. 고맙네, 고마워. 별 말씀을요. 민수는 짧게 답하고 다음 일로 넘어갔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간단히 먹었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이었습니다. 팀원들과 나란히 앉아 먹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민수 형제,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한 팀원이 말했습니다. 공장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아, 그래서
큰 도움이 됩니다.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오랜만에 미소였습니다. 오후가 되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공구를 닦았습니다. 하나씩 정리해서 공구함에 넣었습니다. 정리된 공구함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저녁은 간단히 먹었습니다. 밥과 국, 반찬 한두 가지. 혼자 먹는 식사였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밤이면 책을 읽었습니다. 정희가 좋아하던 시집들이었습니다. 민수는 시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읽으면 정희가 생각났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무렵입니다. 회사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개인 편지였습니다. 발신인 이름을 보고 민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박유진. 민수는 편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진의 필체였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아저씨께 이 편지를 쓰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뭐라고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 말들, 한 행동들 모두 잘못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저희를 위해 많은 걸 해주셨는데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당연하게 여기는 것조차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시했습니다. 법정에서 있었던 일을 엄마한테 들었습니다. 제 명의로 쓴 카드, 제가 받은 돈들.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저씨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은 건 맞으니까요. 반지 상자 일도 죄송합니다. 그게 아저씨한테 소중한 거였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 해봤자 의미 없는 거 압니다. 아저씨는 이미 저희를 떠나셨으니까요. 그래도 쓰고 싶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유진 올림. 민수는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접어서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그 안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쓰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끝난 일이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민수는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 후라이를 부쳤습니다. 밥을 퍼서 식탁에 놓았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민수는 베란다에 화분을 놓았습니다.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아침마다 물을 주었습니다. 토마토는 천천히 자랐습니다. 봉사활동은 계속했습니다. 팀원들과 익숙해졌습니다. 이름을 알게 되었고 가끔 농담도 주고받았습니다. 민수 형제, 점심 뭐 먹을까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쏘겠습니다. 냉면 어때요? 좋습니다. 냉면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습니다. 시원한 육수가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팀원이 말했습니다. 민수 형제, 요즘 표정이 좋아지셨네요. 그렇습니까? 네. 처음 오셨을 땐 많이 힘들어 보이셨는데, 민수는 국물을 한 입 마셨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다행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일터로 갔습니다. 오후 내내 일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마무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석양이 산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민수는 차를 세우고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한 조용함이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란다로 가서 토마토를 확인했습니다. 빨갛게 익은 게 하나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따서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작고 단단한 토마토였습니다.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싱크대에서 씻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하고 상큼한 맛이었습니다. 정희가 키우던 토마토 맛과 비슷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아 찬장에 넣었습니다. 정희의 하얀 그릇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집을 펼쳤습니다. 정희가 좋아하던 시였습니다. 남은 사람은 남은 방식으로 산다. 민수는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남은 사람의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요.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조용하고 확실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민수는 다시 자기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책을 덮고 창가로 갔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민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정희에게인지 자기 자신에게인지.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민수는 미소 지으며 창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끝났습니다. 내일도 하루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삶은 조용히 계속될 것입니다.